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각색해서 나의 인생 이야기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을 말하려면 아마 찢어진 바짓가랑이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쪽 끝 변두리 시골에서 태어난 저는 8남매 중 셋째였습니다. 누나 하나, 형 둘, 그리고 그 아래로 동생들이 줄줄이 있었지요. 가난하다는 말로는 다 못 담을 만큼 우리는 그저 없었습니다. 그땐 다들 힘들었다지만 그래도 우리 집은 유난히 더했다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기억나는 첫 장면은 겨울마당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살을 파고들던 날, 누나는 장작더미 뒤에 숨겨둔 군고구마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 줄게. 형들한텐 말하지 마.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었지만 꿀꺽 삼키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누나는 노래를 참 잘 불렀습니다. 밥 짓는 아궁이 앞에서 흥얼흥얼 부르던 그 가락은 지금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랬던 누나가 어느 날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민간요법이랍시고 이마에 숟가루를 얹고 장작불을 덜 때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도 누나의 숨은 점점 얕아졌고 결국엔 그 따뜻하던 손이 차가운 돌처럼 식어버렸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알겠더군요. 이제 다시는 그 손을 잡을 수 없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웃는 법을 잊었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만 더 자주 피우셨고 어머니는 마당 끝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엔 막내 여동생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 이름도 뚜렷이 못 부르던 아이였는데 며칠째 울더니 조용해지더군요. 그 고요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땐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8남매는 6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그 슬픔을 길게 붙잡지 않았습니다. 삶이란 게 그랬으니까요. 죽음은 슬퍼도 밥은 해야 했고 산 사람은 살아야 했습니다.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어리니까 잊을 거다. 남자애는 울면 안 된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잊는다는 건 무뎌지는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어도 누가 물어주지 않으니 그냥 참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집안의 일꾼이 되어갔습니다. 어깨에 멍이 들어도 손에 물집이 잡혀도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하며 하루를 견뎠습니다. 누나가 떠난 마루 끝, 여동생이 마지막으로 울었던 방구석을 가끔 멍하니 바라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에서 짐이 되어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던 아침, 저는 허리끈 질끈 동여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책이 아니라 낫을 들고 연필이 아니라 도끼자루를 쥐고 말입니다. 배움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저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당시엔 국민학교라 불리던 곳에 저도 잠깐 다녔습니다. 첫날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데 가슴이 뛰고 괜히 어깨가 으쓱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교과서를 펼치기도 전에 집에서는 연신 탄식이 들려왔습니다. 쟤를 학교에 보낼 처지가 아니지. 형도 일하러 나갔는데 셋째라고 빠질 수 있나. 결국 저는 겨울이 오기 전 책가방을 내려놓고 나무하러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꾹 다문 채 제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밥 대신 고구마가 눌린 양은 도시락.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그 표정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산에 오르던 길은 늘 가팔랐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진창길을 오를 땐 저 혼자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짐을 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저보다 더 큰 지게를 진 형이 묵묵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말을 삼켰지요. 형이 견디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나 싶어서요. 시장에서 만난 또래 아이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학교 안 가? 저는 멋쩍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학교에 가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실 창밖으로 들려오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시리도록 아팠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문 앞에 서 계셨고 선생님은 저를 흘깃 보시더니 한참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얘가 책을 참 좋아했어요. 다시 보내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 말에 어머니는 고개만 저으셨습니다. 입을 열면 눈물이 터질까봐 애써 참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불을 끄지 못한 채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 손을 뻗었지만 잡히는 건 굳은 살 박인 제 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들이 책을 넘기는 나이에 삽과 낫을 들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손엔 펜 대신 물집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그게 제 몫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걸 놓쳐야 했는지 새삼 마음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18이 되던 해 저는 이미 동네에서 믿을 만한 일꾼으로 통했습니다. 몸집도 커졌고 삽질도 지게질도 남 부럽지 않게 해냈지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늘 허전했습니다. 누구는 땀 냄새 풍기며 일하는 걸 자랑스러워하겠지만 저는 그보다도 그냥 쉬고 싶었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해 뜨는 거 바라보며 멍 때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바람은 늘 다음 날 새벽에 깨졌습니다. 일은 밀릴 틈이 없었고 농번기에는 잠들 틈도 없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밭에는 나가야 했고 소에게는 여물도 먹여야 했습니다. 20살이 되자 저는 더 큰 마을의 공사판으로 나갔습니다. 삽 대신 곡괭이를 들고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살았습니다. 하루 일당 90원. 그 돈을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그래도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엄니, 쌀 좀 사둬요. 다음 주엔 좀 더 벌어올게요. 어머니는 말없이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 안에 담긴 고마움과 미안함이 괜히 가슴을 찌르더군요. 그 즈음 마을에 장이 섰고 거기서 지금의 아내를 처음 보았습니다. 햇살을 정면으로 받은 얼굴이었지요. 처음엔 그저 지나가듯 본 얼굴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자꾸 걸렸습니다. 장날마다 저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서서 그 얼굴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떡 한 점을 건네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혹시 어디 사세요? 그 한마디를 건네는데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후 몇 해가 흘러 우리는 소박한 혼례를 치렀습니다. 방 한 칸짜리 초가지에 장롱 하나, 이불 한 채가 전부였지만 그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더 야무졌고 무엇보다 말수가 적어서 참 좋았습니다. 굳이 말 안 해도 서로의 하루가 어떤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결혼했다고 삶이 편해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쌀값은 오르고 둘째 형은 도시로 떠났고 저는 양쪽 부모님까지 돌봐야 했습니다. 그 무렵엔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도 축복이란 걸 알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저는 단 한 번도 도망치고 싶단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건 아마 그만큼 바빠서 생각할 겨를도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때 제 삶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 아이들만은 나처럼 살게 하지 말자. 그 다짐이 제 청춘의 전부였습니다. 29이었습니다. 첫째가 막 걷기 시작할 무렵 저는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어보겠다고 시내 큰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농사로는 자식 둘을 먹여 살릴 자신이 없었고 어머니 약값에 형님네까지 도와야 했으니 더는 마을 일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었지요. 그 공장은 전기도 돌아가고 쇠도 깎는 당시로선 꽤나 근대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처음엔 기계가 무섭기도 했지만 며칠 지나니 손에 익기 시작했고 작업 반장도 제게 손재주가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철판을 기계에 밀어 넣고 있었습니다. 잠시 방심했습니다. 진짜 그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기계가 갑자기 꽝 하고 말려 들어가더니 제 오른팔이 철판 사이에 낀 겁니다. 기계는 멈추지 않았고 발이 또 하고 꺾이던 순간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발이. 저는 비명을 질렀고 동료들이 달려와 기계를 멈췄습니다. 비가 솟구쳤고 누군가는 담요로 감싸고 누군가는 응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팔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절단해야 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팔을 잃을 뻔했다는 두려움보다 내가 못 벌게 되면 식구들은 어떻게 살까? 그 생각이 더 먼저 들었습니다. 입원하는 동안 아내는 매일 도시락을 들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고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퇴원했습니다. 발은 겨우 붙었지만 더는 무거운 기계는 다룰 수 없었습니다. 힘을 주면 저릿하게 통증이 올라왔고 고된 공장 일은 사실상 끝이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다시 농사로 돌아가야겠다고요. 몸은 부서져도 내 땅에서 내가 일하는 일이라면 조금 느려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와 버려졌던 논 2마지를 빌렸습니다. 손에 호미를 쥐고 처음으로 흙을 다시 만졌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게 내 자리였구나. 결국 나는 여기로 돌아오게 되는구나. 이후로 저는 쭉 농사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배추부터 시작했고 고추, 콩, 감자 손에 익으니 조금씩 수확이 늘었습니다. 가을에 수확한 배추로 아내가 김장을 할 때 그 손끝에서 퍼지는 양념 냄새에 살아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사고는 제 청춘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몸은 다쳤지만 그 사고 덕에 저는 제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는 게 벅차다고 느낀 건 발순이 가까워질 무렵부터가 아니라 사실은 29 무렵부터였습니다. 그해 여름 비가 유난히도 많이 왔습니다. 논은 물에 잠기고 고추밭은 진창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도 농약은 쳐야 했고 비료는 줘야 했지요. 하루는 아침 일찍 밭에 나갔다가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에 온몸이 젖었습니다. 비닐 모자도 소용없더군요. 흙탕물이 바지 안까지 들어왔고 장화 속 발가락은 쪼그라들고 얼얼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뚝 하고 꺾이는 느낌이 나더니 순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 되겠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눈앞이 빙 돌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허름한 비닐하우스 한쪽에 앉아 젖은 옷을 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퍼붓고 있었고 저는 고요히 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불현듯 내가 뭘 위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자식들도 바쁘다며 잘 내려오지 않고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줄어들고 지나온 세월이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끝나는구나.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딸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아빠, 김장때 김치 좀 담아줘요. 아빠가 담근 게 제일 맛있어요. 그 한 줄이 그렇게 고맙고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젖은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닦아내며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도 내 손맛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또 한 번은 동네 꼬마 녀석이 제 밭 근처를 지나가다가 멈추더니 할아버지, 고추는 왜 빨간 거예요? 하고 묻더군요. 그 단순한 질문에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아서 그렇지. 너도 햇빛 많이 쬐면 튼튼해진다. 그렇게 말해주니 녀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아내가 묵은지에 꽁치 한 마리를 넣고 조림을 해줬습니다. 그 냄새에 밥 2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더니 아내가 싱긋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저는 며칠의 피로가 싹 풀렸습니다. 삶이 늘 고되고 외롭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치고 무너질 듯한 순간들 틈틈이 작고 조용한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한 장의 문자, 밥상 위에 오른 고등어 한 토막, 아이의 질문, 아내의 미소, 그런 순간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남겨진 자리들이라고 해서 비어있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스며든 작은 온기들이 제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하루가 참 느리게 흘러갑니다. 해가 중천에 뜨는 시간도, 저녁 노을이 지는 그 순간도 예전보다 훨씬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걷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밭길을 따라 천천히 발을 옮깁니다. 그 길 위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처음 소를 끌고 밭을 갈았던 자리에 아이들이 종종 걸음으로 뛰놀던 고랑 사이에 아내가 고추를 따며 흥얼거리던 그 둔덕여, 그 모든 순간들이 이 땅에 스며들었고 제 몸에도 마음에도 고이 쌓였습니다. 요즘은 자주 생각합니다. 내가 참 많이도 참아냈구나.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한 말들, 가슴에 묻은 이름들, 그때그때 삼킨 눈물들까지도. 그렇다고 제 삶이 비참했냐고 묻는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밥상, 등 뒤에서 들려오던 아이들 웃음소리, 무심한 듯 따뜻했던 아내의 손길, 그 모든 게 저를 살게 했습니다. 그게 웃을 일은 없어도, 그게 울 일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제 손은 마르고 허리는 굽었고 이제는 삽보다 지팡이를 잡게 되었지만 몸 어딘가엔 아직도 흙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입니다. 나는 아직 땅 위에 있고 이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떠나면 이 밭은 어떻게 될까?
이 집은, 이 나무는 내가 매일 지나던 이 길은 누가 걸을까? 하지만 곧 그건 내 몫이 아니구나 싶어 고개를 젓습니다. 나는 그저 내 몫을 다했고 남은 길을 묵묵히 걷기만 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제 이름을 크게 기억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땅에서, 이 삶에서 제 자리를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다정하게 수고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만 건네줘도 참 따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걷습니다. 굽은 허리를 펴고 마른 손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한 발씩 내디뎌 봅니다. 나는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끝까지 그렇게 걸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싶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